보면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람있게 사는 사람의 표정을 못 봤어요. 무심하게 아무 욕심이 없이 정직하게 역사 학자로서 다 살아가는데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철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철 들어가서 공부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게 있죠. 제가 그랬을 때 만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고마웠고, 제가 이제 한 12월쯤 되면 이제 그 사람 관련된 책을 하나 낼 겁니다. 저 사람이 또 우리나라 도자기 문화와 차, 먹는 차 있죠. 차에 대한 정통한 사람. 차 관계를 쓰다가 제 양반을 부각하는데, 일본이 왜곡한 역사, 제 양반이 다 밝혀냈어요. 또 올라온 사람입니다. 물증을 다. 그래서 제 앞에서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서 제가 앞에 섰습니다. 고려 불화 수월 관음도 이게 이제 보면 수월 관음도 선제동자가 관음 보살로부터 불법을 배우는 장면을 그린 고려 불화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적 불화죠. 이게 이제 고려 미술 중세를 대표하는 세계적 작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림을 했습니다. 왜 저 금동미륵 방가사유정이라고 있죠. 일본은 목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본 국보 1호인가 그런가요? 1호 맞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청동제로 우리나라에 똑같은 그림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목조로 만든 거야. 재밌죠? 일본 문화의 국보 1호가 우리나라 브라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마 백제 사람이 우리 금동제가 있을 때 그걸 목조로 이제 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남의 나라 문화재를 국보 1호로 모시고 있다는 것도 꽤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우리 문화였고, 고대사는 역시 한반도에서 문화가 일본 다 흘러간 겁니다. 사람도 가고 물건도 가고 문화재도 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뒤바꾸려고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제가 조금 지적할 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고대사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마치 서기 후에 한 600년 에 일어난 일을 서기 전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00년 전이라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어떨 때는 겁도 없이 거짓말한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콤플렉스인데 반대로 우리는 또 근대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심리적 속에서는 좀 억울함도 있고 불도도 있고 그러니까 콤플렉스, 근대사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콤플렉스는 좋습니다. 나쁩니까? 콤플렉스 좋아요? 콤플렉스가 이러면 좋다 나쁘다 전에 콤플렉스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콤플렉스가 괜히 생기고 싶어서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콤플렉스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콤플렉스는 역사에 의해서 생긴 건데 그걸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없는 걸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생긴 거지만은, 그러나 콤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 콤플렉스를 느끼지만은 거기 빠져버리면 이제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한국의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서로 콤플렉스를 갖고 싸우면 싸울 일밖에 더 있습니까? 서로 장점을 갖고 이렇게 교린을 하면, 외교를 하고 교린을 하고 무역을 하면, 장점을 갖고 무역을 하면 얼마나 좋죠. 거래를 하면 서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런데 이 콤플렉스를 갖고 싸우면 말이죠, 둘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웃나라와 전쟁과 평화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알죠? 그죠? 100년 전쟁. 프랑스와 독일 전쟁 알죠? 2차 대전쟁. 가깝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전쟁에 대해서 막 그 상대방 나라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적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전쟁도 하고, 가깝기 때문에 평화도 이루고, 가깝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고, 심지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유전학자 연구에 따르면 지금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의 표준적, 티피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일본 사람이랍니다. 그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더 한국 사람인 거야. 왜? 우리는 중국에서 여러 이민들이 많이 오고, 일본은 섬나라니까 갇혀 있으니까 옛날에 갔던 유전자가 그대로 가지려고. 오히려 유전적, 신체적으로는 일본이 보다 더 한국인이 가깝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그 중도를 택할 줄 알아요. 고려 수호로 가는 거는 뭐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환관대장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지금 그 일본의 대장경 그제서야 일본이 이제 그 근대 문화에서는 좀 앞섰으니까 대장경이 중국 문화고 한국 문화고 아시아 문화 전체를 재정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경을 만들 때 종합적인 이제 그걸 만들 때 8만 대장경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기존의 어떤 요 나라의 대장경 무슨 여러 나라의 대장경을 비교하는데 거기에 없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경에 빠진 구석을 이거로 다 채고 있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8만 대장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이 침입기에 만들어집니다. 강화도에 가면 선원사라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선원사에서 이제 목판하고 파고 바닷물에 또 넣었다가 다 이제 공간을 거쳐가지고 저것도 전란 중에 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 해인사에 이제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저것도 없어질 뻔했어요. 6.25 때. 6.25 때 그 해인사에 이제 해인사가 아주 그 전쟁의 요충지야. 그래서 거기를 폭격하려 했는데 막았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살아나는 운명이었죠. 그 위대한 거니까 살아남은 건데 그만큼 그 전란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이종의 영웅입니다. 8만 대장경 우리 국보죠. 그리고 세계 최고 대장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 불라 대장경, 이게 대장경 판가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나무에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그죠? 저 보관하는데 보니까 요즘 과학시설로도 보관이 어렵대요. 근데 옛날에 왜 집에 환기장치를 그 당시에 머리가 좋은 거야. 이게 옛날식으로 그냥 두면 저게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해야 돼. 그 집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를 해야 돼. 거기 조금 이제 안에 정리를 잘 하고 이런 정도지 굉장히 보관 상태도 좋아요. 고려 상품인데 제가 요걸 이제 분야시키는 이게 고려 영원한 초상 상감 천자. 그러니까 운항 매병이라는 이제 어깨가 있는 매병인데 여기 제가 이제 왜 이걸 분야시키냐면 운항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교와 도교를 여러분 구분합니까? 요새 선교나 도교나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는 우리 쪽이고 선교가 중국 쪽으로 가면서 도교가 됩니다. 근데 선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원래 우리나라 선이라는 발음이 우리나라 말인데 나중에 한자를 전부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 신조술자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글 발음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하다 할 때도 선이고 착하다 할 때도 선이고 그죠? 신선할 때도 선이고
불교에 참선할 때도 선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바람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렇게 그 위대한 그 살강천자에 그 오남문이라고 중간에 보면 이제 학이 나는 모습이 있어요. 학이 되게 신선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제 아닙니까, 학이. 그래서 오히려 저런 데도 우리가 신선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이라.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저 어디입니까 경복궁 그 근정전에 가면 대표적으로 뒤에 있죠. 임금이 있는 뒤에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1월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 위장을 보면 우리가 뭡니까? 대통령 위장이 양쪽에 뭐가 있죠? 봉황인가? 있는 거는 뭐 용본데 용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죠? 새가 있잖아요. 새. 무슨 새죠? 봉황. 바로 봉황새라는 게 우리 문화에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수입니다. 용이라는 것도 오히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온 거예요. 원래 우리의 문화적 원형이 봉황입니다. 봉황이고 우리 시골에 가면 소떼라고 있죠. 소떼. 봉황, 소떼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그 기마민족의 문양입니다. 새를 존중해요. 여러분 새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곤란하죠. 비가 오면 이제 나뭇가지에 어디 숨고 하긴 하지만은 새는 예를 들면 넓은 초원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데도 없고 열심히 날아다가 이제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숲이라는 게 완전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싫어합니다. 봉황은. 그래서 초원에 새야. 봉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민족 옛날에 태양을 신앙하고 태양을 존중하고 그게 뭐 여러 이제 문화적 유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봉황 또 올라가면 그게 이제 소떼입니다. 소떼. 그게 이제 소떼 신앙과 다 관련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샤머니즘하고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신선사상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오래된 고형의 토템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 식민지를 거치고 뭐 여러 변란을 겪는다 해도 결국 골자는 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봉황문화, 새문화 전체로 보면 새문화죠. 새는 올라가면 새금자라고 말하는 금, 새금자 있죠. 새금자와 통하고 그게 금이 나중에 태양과도 통합니다. 태양 숭배. 새를 태양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 삼조고 할 때 태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 새, 이 오늘날 봉황으로 남아있다. 시골에 소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볼 수 있죠. 이런 청자에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봉황은 예령입니다. 신선사상을 들리는 점. 그래서 고려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려조가 이제 그 굉장히 자주성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리고 당시 송나라와 대등한 입장입니다. 요즘 뭐 중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로 여기는데 안 그렇습니다. 고려는 당당했습니다. 송나라와 그냥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이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징기스칸이라는 이제 인물이 여기 1979년에 이제 영토 확정이 되는데 보이는데 1206년에 킹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시작됐는데 저게 세계 대제국 아닙니까? 세계 대제국하고 싸운 나라가 싸워서 완전히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압니까? 고려입니다. 고려. 나중에 몽골이 야 이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뭐 예를 들면 가볍게 제압할 줄 알았는데 대결을 하는데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 가지 배후 정책도 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북마고 그쪽 공주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왕자에게 주는 그런 혼인동맹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대제국과도 견주었던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죠. 그때 무술도 제가 무예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무술도 대단했어요. 고려조가. 최근에 이제 연구가 이제 되어가지고 고려의 무술이 대마도까지 갔다는 게 증거가 나왔어요. 대마도에서 발생한 공수도 같은 게 다 고려 거야, 우리 거야 원래. 그래서 그 무예학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그게 발표가 되고 학계에 정리가 될 겁니다. 여하튼 이제 몽골 대제국과도 겨운 나라예요. 결국 혼인 동맹을 해가지고 그 몽골의 공주를 우리가 데려오는 왕비로 삼는 식으로 해서 화친을 합니다. 화친을 하고 심지어 그 예를 들면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려의 왕은 몽골 제국의 칸의 뭡니까? 사위 아닙니까? 자기 딸을 줬으니까. 지금 고려의 충렬왕 같은 사람은 말이죠. 재미있어요. 고려의 충렬왕이 이제 그 몽골에 이제 그 하친을 맺고 처음 결혼하는 왕이에요. 그래 충성숙자 써가지고 앞으로 몽골의 충성에서 충렬왕인데 충렬왕의 부인 누군지 압니까? 그 원나라를 세운 그 쿠빌라이 딸이야. 그 첩의 딸도 아니고 쿠빌라이 그 정부인의 딸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쿠빌라이 그 세조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게 충렬왕입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충렬왕이 쿠빌라이 세조의 사위야. 거꾸로 해석하면 충렬왕이 장인어른이냐, 쿠빌라이 장인어른이냐,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양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충렬왕이 심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북쪽이라 얘기잖아요. 중국에도 뭐 북쪽 청나라에도 발음 지었는데 그까지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사위니까 세계 땅이 넓으니까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사위 네가 이까지 통치해라 하면 심양까지 통치를 했더라는 거예요. 심양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는 뭐 중국 깊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심양이 요즘 봉천이라고 했습니까? 한동안 그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깊숙이까지 오히려 고려의 통치 그 영역이 그까지 갔던 거예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통치했든 안 했든 형식상 그렇게 있다. 고려가 만만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삼별초가 이제 원나라와 저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랑을 할 줄 몰라 그렇지. 아니 몽골하고 싸워가지고 조정은 이제 항복을 했어요. 결혼동맹으로 항복을 했는데 무인들은 절대 항복을 못한다 이거야.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이 항복 수행을 했는데 일부 그 군인들이 절대 나는 행복을 못해요. 그래서 항전하는 거야. 그게 대몽항전입니다.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하니까 조정에서도 나중에 골치 아픈 거야. 근데 대몽항전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강력했다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도에 가면 제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만 용담산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강화도에서 또 이제 밀려가 진도까지 갑니다. 진도에서 나중에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에서 교시로 가요. 제주도에서 대마도로 가요. 대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쟁터를 옮기면서 계속 항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강화도, 진도, 제주도, 오키나와까지. 그러니까 오키나와 무예라는 게 다 우리의 고려의 무인들이 다 간 거야. 가서 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우리 무인들이 갈 때까지는 그 오키나와라는 별 섬도 아니야. 사람도 별로 없고 문명도 없었어.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제대로 만든 게 오키나와야 오늘날.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삼별초의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제국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한번 싸워볼 용이라도 내겠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오키나와 당소라는 게 이게 삼별초에서 저희는 무예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오키나와에서 이제 문서를 보니까 표지가리를 해가지고 자기 무예에 있는 무역으로 삽니다. 안에 보면 전부 상투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야. 그건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발견됐고, 소위 명나라 장군 모모이가 썼다는 무예에 관한 경리인데, 무비지라는 게 있는데, 무비지도 우리나라에 본래 있던 무비문을 다시 리라이팅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무예서가 다 우리나라가 원조야. 특히 몇 해 전에 무예도고 통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전부 다야. 알고 보니까 무예도 우리나라가 대단했던 나라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자랑을 가르쳐. 그게 특히 고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라조에 올라가면 신라 삼남 오리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무예의 원조인데, 여러분 사무라이라는 말 있죠. 사무라이가 어떤 사람은 뭐 사울 아이가 사무라이 됐다, 그게 아니고 삼랑, 강화도에도 가면 삼랑산성이라고 있죠. 원래 재단을 지키는 무사들이 삼랑이야. 삼랑을 일본말로 하면 사무라이가 돼요. 사무라이. 그게 사무라이야. 그러니까 일본 무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무술 대동류가 전부 신라 삼남 원희강이 원조가 되어서 전해졌고, 그 후에 고려 무예가 또 오키나와에 가서 또 전해지고, 뭐 일본 사무라이라는 발음 자체가 삼남의 일본식 발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뭐 한국 빼고는 문화가 된 게 없어. 일본이 자랑하는 사무라이 무사도도 우리가 다 제공한 거란 말이야. 신라 타랑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 삼광 원희강 있죠. 거기서 사무라이가 되고, 심지어 고려조에 삼별초가 가서 오키나와에까지 가서 또 주고, 그러니까 뭐 고대에서부터 전부 준 거야. 고대 중세 다 준 거야.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도 우리 무사의 정신이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치욕을 겪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조선조를 뭐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500년 지탱하자면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 자체에서 권력을 승계했으면 괜찮잖아요. 나라 이름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이제 계속 욕먹는 거야. 나라야 뭐 가다 보면 왕조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조가 뭐 천년만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뀌는 건 좋은데 왜 일본에 넘겨주냐. 이게 이제 두고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선의 이제 약점이 조선 뭐 성리학 체계라는 게 체계 자체는 또 합리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굉장히 세련된 체계인데 그것을 좀 위선적으로 선비들이 위선적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이제 왕과 뭐 귀족과 백성 그다음에 외교국 간에 서로 이제 경제적 순환 같은 걸 잘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경술 국치를 맞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망해도 왜 너는 그래 망해가지고 일본한테 다리를 뺏겼냐 이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고려도 망했지만은 뭐 그런 욕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있는 한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또 조선의 역사도 우리 나름대로 또 자랑스럽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니까.
모든 역사는 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역사 문화라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망할 때가 있다. 망했는 자체를 너무 욕할 건 없어요. 하다 보면 왕조라는 게 500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왕조에 500년 넘어가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래도 500년 다 넘어가잖아요. 왜 우리가 왕조가 오래 지속된 나라에 속합니다. 대개 보면 한 250년 정도로 해봐 나라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꽤나 그래도 500년 정도씩은 지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이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조선은 좀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감으로써 소위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두고 좀 골칫거리죠. 보통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머리에 박힌 식민사관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역사나 철학이라는 게 한 번 머리에 박히면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 민족적 난제를 갖고 있어 우리가 빨리 이제 자주사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 자주사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 항상 당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무해도고 동지 이게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하나뿐인 무예에 관한 경전입니다. 세계 하나뿐인. 놀랍죠? 왜 우리나라에 있죠 그게? 외침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 저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예를 좀 종합해라 우리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정리한 겁니다. 세계 무예 다 정리한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 무예는 거의 정리를 하지. 무예에 관한 경전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로. 이게 이제 등록도 이제 북한 쪽에서 사실 신청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제 무예를 연구한 게 무예도고 통지의 검술과 검법이라는 게 맨손 무술입니다. 무기를 안 들었을 때 검법이라고 합니다. 검법과 수박, 당수 이런 게 전부 한민족 동북아 고조선의 무예이다. 그것이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일반화되면 무예의 자주와 자부심 이런 걸 갖게 될 겁니다. 훈민정음 문제도 아실 테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 때는 세계적으로 문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훈민정음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어서 우리 발음한 대로 그 발음을 기록할 수 있었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발음은 있었죠. 우리 말은 있었잖아요. 우리 기록을 한자로 해서 그래가 이룬이 향찰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발음을 한자식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 발음을 그대로 이제 발음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창제한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개 문자는 이렇게 사용되면서 여러 이제 역사를 거쳐가면서 정립이 되는데 딱 어떤 사람이 무슨 발명하듯이 만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창제 문자는 하나밖에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창제 문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대개 창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 생활을 하면서 정리하고 이제 단순화하고 이제 기호화해서 이제 문자가 이건 완전히 창제한 거죠. 이 반포문의 이제 백성을 생각하는 이제 정신, 애민정신 같은 거는 오늘 또 이제 높이 사야 하는 거죠. 근데 훈민정음 이 반포문에 보면 국지어음이
2호 중국. 이게 흔히 나라의 말과 발음이 중국과 달라. 중국이니까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실은 오늘 중국이 49년에 처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전에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당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이런 걸로 지금 중국이라는 건 없다고. 중국은 그냥 지역, 그쪽 지역의 대북 지역의 지역 명칭이야.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나라 이름. 그래서 이제 반부문 당시에 중국이 없었잖아요. 그때 명나라였잖아요. 중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해가 중국과 달라는 의뢰 중국이라는데 한문을 읽을 때 여러 방식이 있어요. 저것은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해석해야 합리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발음이 다르니까 발음을 정돈해야 되잖아.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어떤 나라 중국을 만들어가 중국과 달라 이러는 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사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중국. 그때 나라가 없었는데 중국이야. 말이 됩니까? 명나라가 있었지. 뭐, 이런 말을 때 나라 말이 명나라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뭐, 그 이야기 했다 할 수 있어요. 중국. 그 지역명이지. 지금도 뭐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중국학 쪽에서는 그래도 중국이라는 게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 중국 대륙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들어섰다는데 들어선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예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시인들이 쓰고 그런 거예요. 그거 증거가 안 돼요. 아직도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라가 아니라 이제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 잘 모르는데 그 세계 최초의 국정교과서, 나라가 국정으로 만든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동몽선습이라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천자문 배우고 조선조 때 보면 천자문 배우고 애들 이제 가릴 때 초급 그 교과서 초급.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국민학생 교과서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몽선습이라는 게 세계 최초의 국정교과서입니다. 대단하죠. 국정교과서를 처음 만든 나라라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삼강오륜도 하지만 사망오제를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의 당군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야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 사상이 절대도 다 그 기록에 있을 때는 선비들이 사대만 한 게 아니야. 일부 선비들은 자주정신을 가졌던 거야. 그런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런 걸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만큼 이제 그 우리의 자주정신이 있었다는 걸 이제 나타냅니다. 동몽선습이라고. 여러분 중에 세계 최초의 교과서인 거 알았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세계 최초 교과서. 동문선습이고 동명선습이고. 동몽인가요? 몽은 경몽요결, 몽은 이제 저기 한자로 보면 몽괴라고 있는데 주에 보면 수풀이 덮여가지고 잘 안 보이고 무지몽매하다 할 때 좀 어리석다, 뭐 깨우치지 않았다. 그 어린애들이 이제 뭘 잘 모르니까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뭔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 깨우쳐주는 이제 공부다 이런 뜻입니다. 동몽선습. 몽자입니다. 그 일곡의 경몽요결을 할 때 그것도 같은 몽자입니다. 어리석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 어린이의 잘 모르는 것, 어리석음을 깨우쳐준다가 경몽요결이거든요. 여기 어린이의 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깨우쳐준다는 측면에서 동몽선습 먼저 배운다는 얘기예요. 저 몽자는 이제 그 주역에 보면 몽괴라고 있어요. 몽괴. 산수 몽괴. 외산이 위에 있고 아래에 우수조가 있는 게 산수 몽괴. 몽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그 주역에 보면 이제 검게,
건곤, 분몽이죠. 네 번째 개예요. 네 번째 개인데 이게 그 몽이라는 게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그 어린이 상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요. 참고로 주역의 괴로 나오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주역 괴. 이게 몇 자입니까? 64개, 64개. 보사가전이 283개인데 괴로 나오는 글자는 건괴, 곤괴, 몽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괴로 나오는 한자는 특별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자주성을 드러내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국정교과서다라는 걸 이제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군사상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글자가 작습니다만 단군의 내용까지 이제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저자인 박세문은 또 우리 역사를 기술하면서 성자 신손, 성수를 성자에 아들 자자에 귀시 신자에 손자. 우리가 성자 신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였죠. 성자 신손이라는 그 용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성자 신손입니까? 그 동문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역사라는 게 음향이 있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이 있는데 얼마든지 밝은 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역학계 통해서도 우리가 앞서갑니다. 여러분 흔히 정력이라는 걸 알지만 정력 다음에 역학이 또 나왔어요. 요거는 여기서 강의하기는 좀 복잡한데 이 역학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최고 나라로 이제 됩니다. 또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역학적으로. 운명적이죠.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4역에서 제가 그냥 이름 제4역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역이라는 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4역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서 현몽을 받는 겁니다. 그게 깊이 주역을 하다 보면 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4역이고 정력 다음에 이제 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력이라는 게 이제 지천 때 보통 천이 위에 있고 지가 밑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지천이야. 지가 위에 있어. 지천만 정력이 맞고 나머지는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서방에 크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래 원시 반본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고조선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원시 반본하는 것도 돼 있어요. 그래서 탄원 스님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고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적으로는 세계가 큰 나라가 많지만은 종합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세계 최고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저런 것과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해주는 역학이 나왔다는 걸 그 정도만 알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해설을 제가 좀 해놨습니다만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방에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원시 반본한다. 고조선의 화려한 역사를 복원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원시 반본 시대입니다. 그간에 우리 동방에서 성계 문화가 서진을 가 중국으로 가고 저 유럽으로 가고 계속 돌아가 지금 동양 미국까지 가 이제 태평양 시대가 우리나라 와 있어요. 일본이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문명사를 보면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데 왜 기회를 놓쳤을까? 일본은 덕이 없어요. 일본이 똑똑하고 겸손하잖아요. 일본 사람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고 똑똑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데